실천적 지도자인 바이틀링은 도탈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며 사회적 비적이 붕괴를 주도하여 부르주아의 사유재산을 장악하여 공산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 비적은 공산주의자와 노동자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자, 바이틀링이 수공업자를 했어요. 수공업자의 공산주의는 수공업자들의 협동조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술과 자본이죠, 자본. 기술과 자본을 서로 어때요? 서로 출자하는 거야. 출자하는 거. 재산 공동체.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공동체라. 이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문제는 무산대중이야, 무산대중. 무산대중은 출자할 재산이 없다. 그러면은 이 무산대중이 이러한 재산 공동체, 공산주의죠. 재산 공동체에 결합하려면 출자할 자산이 필요하죠. 출자할 재산이 필요해요. 이 재산을 어떻게 마련하냐는 거야. 바로 자본가들의 재산을 빼앗는다는 거야. 이게 도탈이에요. 도탈이라는 거 도둑질하고 강도짓 한다는 거야. 아주 간단하죠. 야,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때? 야, 노동자가 사장이 되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영업해서 가게 차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이트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야, 이 노동자들아, 니들이 재산 공동체한테 재산이 없어?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거나 강도짓을 해가지고, 자본가들의 재산을 뺏어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재산 공동체,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오면 돼.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거죠. 여기서 도탈의 주체가 뭐야? 사회적 비적. 도덕죄, 도덕대. 도덕대, 떼도둑이야, 떼도둑. 떼도둑이 누구야? 떼도둑은 바로 공산주의자와 무산대주, 노동자들이 말하는 거야. 오늘날 사회주의 혁명도 그런 거 아니야? 오늘날 사회주의 혁명도 사실 그런 거잖아. 사회주의 혁명이 뭐야? 사회주의 세력이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거죠? 똑같네. 도탈리론. 사회적 비적. 혁명의 주체가 강제로, 그죠? 몰수하잖아. 바로 이 혁명 이론의 기본 개념을 바이틀링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야. 열심히 돈 벌어서 재산 모아가지고 가게 차릴 생각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자본가들의 재산을 뺏어오면 된다는 거야. 대단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이 당시에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또 읽어봅시다. 그 다음 박관영도 읽습니까? 네. 의인동맹의 지도자인 샤퍼는 의인동맹이 개돌폐의 비밀공개에 가담한 후 정부의 조직이 와야 될 위기에 처하자 바이틀링이 주장하는 업무적인 공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나아가 샤퍼, 바르크스는 의인동맹에서 이런 바베프주의적인 유산을 상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바르크스와 앵겔스는 자신이 신입된 공산주의 통신위원회 구성원들과 함께 의인동맹을 총회와 대의기구를 갖춘 민주적인 혁명가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새로운 혁명과 규약에 탄생한 공산주의 동맹은 비록 비밀 지하 조직이었지만 혁명적인 노동자들에게 개방됩니다. 그래서 봉기주의의 문제점은 준비 안 된 봉기로 조직이 와야 되죠. 조직이 잡혀가고 조직이 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준비된 봉기를 하자는 게 막스는 어떻게 준비하자? 먼저 대중을 조직해야지.
그리고 정세에 맞게 혁명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봉기주의자들을 바이틀링주의자들이죠. 봉기주의자들을 의인동맹에서 추출하고 공산주의자 동맹을 만들었다. 이 특징은 엘리트뿐만 아니라 혁명적인 노동자들에게 개방됐다. 대중을 이제 미리 조직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레타 혁명과 프레타 독재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살펴봅시다. 이거는 이양욱 동지. 카베과 블랑크의 혁명 이론, 기독교 공산주의에 근거한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농민 반란 등에 영향받은 바이틀링은 소수의 비밀가사와 대중이 결합한 봉기를 통해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소생산자와 노동자들의 재산 공동체, 즉 공산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이틀은 인류 그 현실과 이상에서 이러한 봉기를 통해 무정부주의적인 재산 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가난한 죄인이 복음에서 이러한 재산 공동체에서 농민이나 직인도 예술가나 철학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네. 그리고 이 바이틀링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막스에게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패배했지만 엄청나게 대단한 게 이를 다 책을 많이 써서 그 사상을 집대성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인류의 현실과 이상이라는 것에서 무정부주의적인 재산 공동체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좀 더 구체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난한 죄인의 복음. 이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기독교한테 많이 그 영향을 받았죠. 이 재산 공동체에서는 자기가 수공업자 출신인데 수공업자뿐만 아니라 무산대중 그리고 농민, 직인, 예술가, 철학자, 그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혁명의 방법론도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어디더라? 새벽에는 낚시를 하고, 그죠? 새벽에는 낚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오전에는 논밭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 책을 보거나, 그죠? 책을 보거나, 저수를 하고 이런 식의 공산주의사에서는 그런다는 말 들어봤죠. 뭐냐면은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죠. 다양한 욕구. 이 욕구는 육체적 활동의 욕구, 그 다음에 정신적 활동의 욕구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 하나의 활동만을 직업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직업으로. 근데 인간은 다양한 요구를 이제 하루에 먹고 살기 위한 거는 공산주의에서는 하루에 한 3시간? 하루에 3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그죠?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가구도 자기가 한번 만들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농민이나 직인도 예술가처럼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작곡을 하거나 철학자처럼 책을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르크스는 뭐냐면 인간의 다양한 본성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일정한 한 측면만을 직업으로 강조하죠. 자본주의는 직업으로 강조해서 그 결과 어때요? 인간의 다양한 측면,
혹은 욕구, 그죠? 인간성이라 인간성. 인간성이 소외된다는 거예요. 인간성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인간성이 소외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권투에 관심이 있어. 내가 권투에 관심 있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에서는 권투 선수로서 어때요? 그럼 하루 종일 권투만 해야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운동만 해야 되잖아. 공산주의에서는 그런 삶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권투에 소질이 있다면 하루에 뭐 3, 4시간 정도 권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에서는 이 권투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지만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 권투는 하나의 자아 실현을 아마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프로 권투 선수는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프로 권투 선수. 밥만 먹고 권투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없어진다는. 왜 없어지냐면은 공산주의에서는 누구나 그죠? 누구나 충분하게 그죠? 충분하게 의식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생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아도 어때? 많아도 쓸 데도 없어. 쓸 데도 없다. 그러니까 어때? 필요한 만큼만, 그죠? 필요한 만큼만 벌겠죠. 필요한 만큼.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권투만 하는 그러한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도 힘들지만 돈을 번다 하더라도 쓸 데가 없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반면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 동맹 시절, 국제 노동자협회 시절, 파리코미 당시에도 바이틀링, 박훈인, 블랑키의 음모적 공개에 반대하였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 역시 소수 음모가들의 무분별한 폭노선에 반대하였다. 잉게스는 1814년 블랑키파 코민 망명군가의 강령에서 블랑키주의자들은 잘 조직된 소수가 기회를 포착하여 공기를 통해 혁명을 완수한다는 낡은 혁명관을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런 봉기주의자들이죠. 폭동 노선, 이 폭동 노선에 대해서 이 반대를 하면서 이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2000년대 초반에도 그런 게 있어요. 2000년 초반에도 보면 대규모 집회를 하면 대규모 집회를 하면은 2000년 초반에는 뭐 5만에서 10만 정도의 집회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 하면은 그 중에 꼭 몇천 명, 많으면 몇천이야, 많으면 몇천, 적으면은 몇백, 그죠? 이런 애들이 중간에서 주체가 온건하다. 빨리 행진하자. 그리고 빨리 경찰하고 붙자. 세파이프나 화염병 던져가지고 집회 대우를 자기들이 선도해가지고 이 집회들을 이 투쟁으로 이끌겠다. 그죠? 그래서 이 전체 주체들은 온건하니까 자기네들이 전체 집회를 투쟁으로 이끌겠다. 이렇게 하면서 집회 도중에 경찰하고 싸움을 해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경찰이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체류탄 쏘면은 5만 명, 10만 명의 이게 훈련된 사람들이나 일반 대중인데 지랄탄을 쏘면은 순식간에 하나도 안 남고 다 도망가고 없어. 지랄탄을 쏘면은. 이양동 지랄탄 기억나? 기억나죠. 우리 서울시청 앞에서도 100만 명이 있더라도 지랄탄 다 쏘니까 그 선수들이나 그거 참고 있지. 일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 그러니까 지네들 땅에는 선도 투쟁을 한다는데 집회를 망가뜨리는 애들인 거야. 그게 이제 블랑키 주자야. 그러니까 막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얄밉겠어. 그런 놈들이. 지금 열심히 조직해가지고
비밀리에 열심히 대중 조직해가지고, 야, 좀만 더 조직하면은 우리 대중 조직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봉기 일으켜가지고 경찰한테 공격당해가지고 조직 다 털리고 이러니까 열받는 거죠. 바로 이런 인재들이 블랑키주의자, 바쿠닌, 봉기주의자. 막스는 평생 동안 이런 봉기주의자들과 맞서 싸웠어요. 막스가 봉기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준비된 봉기, 그 대중들을 앞세우는 대중적인 봉기를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마르크스의 혁명은 정사를 무시한 소수 음모가들의 혁명이 아니라 혁명 세력이 부르주아 혁명의 정세를 활용하는 대중혁명이다. 또한 부르주아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으로 이어지는 연속혁명이다. 마르크스는 프랑스 대혁명, 1848년 혁명, 파리 코민에 있어 민중들이 부르주아와 연합하여 부르주아 혁명을 이룩한 이후 다시 부르주아 국가를 파괴하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완수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한다. 네. 프랑스 대혁명에서 로베스피에르가 있었다 그랬죠? 로베스피에르. 친민중 정책을 썼어요. 친민중 정책. 그리고 1793년 헌법에 민중헌법을 만들었어요. 민중헌법. 근데 이걸 시행을 못했어요. 시행 못하고 어때요?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당했죠? 끝났어. 그 다음에 바베프가 또 혁명을 했는데 바베프 역시 처형당했어. 실패했다는 거죠. 1848년 혁명에 부르주아와 노동자들이, 그죠? 노동자들이 연합해서 사회혁명을 했죠? 사회혁명을 했는데, 국가공장을 해산하면서, 노동자들이 봉기했는데, 역시 실패했어요. 파리꼬민이 된 거는 뭐라 그랬어요? 독일, 그 당시엔 프로이센이죠? 프로이센 군대가 파리에 진격하는 거죠. 파리에 진격. 그래서 파리 시민이 봉기한 거예요. 근데 이 봉기 주도가 사회주의자. 근데 이 파리꼬밈을 딴 데다가 확산하지 못했죠. 확산을 못했어. 확산 못함.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진압당했다. 그래서 마르크스에 의하면 첫 번째는 모든 혁명은 대중혁명으로 시작한다는 거야. 대중혁명은 왕정이나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그죠? 그 다음에 선거권 확대. 다 이렇게 대중적 관점. 네. 그 다음에 통일이죠, 통일이나 반제. 이런 것들이 등이 대중의 어때요? 이런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요. 그래서 이런 대중혁명을 하는 거예요. 대중혁명을 하는데, 그죠? 대중혁명. 여기에는 이제 이 대중혁명이기 때문에 소부르자도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중혁명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노동자가 정권을 잡는 2차 혁명으로 나아가야 되죠. 2차 혁명. 근데 이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쉬워했다는 거죠. 이 최초로 성공한 거는 러시아 혁명이죠. 러시아 혁명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하고 나서 바로 노동자 혁명으로 나왔죠. 무슨 말이에요? 짜르를 타도했죠? 짜르를 타도해서 공화국을 만들었죠? 2월 혁명. 공화국.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10월에 노동자 혁명.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가 유럽에서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혁명의 시작은 항상 민주주의,
민족 문제, 이런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걸로 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사회주의 혁명하자. 사회주의만이 우리 당신들의 어려운 삶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합니다. 자, 우리 사회주의 혁명할 테니까 노동자, 농민 여러분, 사회주의 혁명 깃발 아래 모이세요. 노동자, 농민 중에 몇 명이나 모일 것 같아? 어? 지금 노동당이나 과거의 진보정당 중에서 사회주의를 정면으로 내걸고 해가지고 대중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있나 봐봐. 없어. 대중에게 사회주의를 강요하거나, 그죠? 강요하거나 교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정책을 지지하게 만드는 거야. 대중을 사회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마추어들이라는 거야. 대중들한테 사회주의 좋으니까 사회주의자가 되세요. 사회주의 따르세요. 이거 아마추어들이라는 거고, 사회주의를 지지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이 뭐야? 대중적인 정책이죠. 대중에게 필요하고, 그죠?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이죠. 뭐야? 간단한 거네. 뭐 무상 교육, 그죠? 다 이 프랑스 대모에서 다 얘기한 거야. 무상 주택 가장 기본적이잖아. 사람이 사는 그 의식주잖아. 의식주, 그죠? 무상 주택. 요즘 아프잖아. 무상 의료. 이런 것들 가장 대중이 필요한 것들, 그죠? 무상 교통. 요즘에 중요한 무상 교통.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다 사회주의적이잖아요. 사적 생산수단을 폐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를 합시다. 사회주의 세상을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무상이고, 주택도 무상이고, 의료도 무상이고, 교통도 무상인, 이러한, 우리 99%에 의한 세상을 만듭시다. 이렇게 말해야지 대중한테 먹혀 들어가지. 사회를 건설할 때니까, 사회주의를 원하는 사람 여기 깃발에 다 모으세요 하면 그게 되냐고. 아마추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사회주의를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 그거는 핵심들한테만 얘기해. 핵심들. 노동자, 민중들 중에서 민중을 인도하는, 그죠? 인도하는 활동가, 이런 활동가들이죠. 일단 활동가들한테 사회주의 사상, 그죠? 사회주의자로 만들죠. 이런 활동가들은. 그래서 이들이 민중을 사회주의를 지지하게 만들도록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민중들을 사회주의자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지금 아마추어 좌파들의 문제점이에요. 막스는 그렇게 안 했어요. 선수들은, 그래서 막스는 어디다 그랬죠? 혁명 조직이 있고 대중 조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혁명 조직에서는 당연히 사회주의죠. 사회주의를 내걸고 거기에 강령을 하는 거고, 이 대중 조직에서는 대중한테 관심 있는 거, 민생고, 그죠? 민주주의, 통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중들을 조직하는 거죠. 사회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대중을 조직해요? 자, 그 다음 이거 봅시다. 또한 마르크스는 바르크와 달리 소수의 독재가 아닌 대결의 독재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공산주의자 동맹 당시 마르크스는 아직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였지만 1850년 공산주의자 동맹 중앙위원회의 동맹을 향한 호소에서 국가 권력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넣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나아가 마르크스는 이미 1852년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과 1852년 3월 5일 바이데 마이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언급한 바 있다. 마르크스에게 있어 연속적인 혁명을 수행하는
폴레타리아트 독재라는 개념은 1875년 국타 강행에서 정식화되었다. 자, 그래서 이 프롤레타 독재라는 게 어떻게 나? 이것도 또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해요. 프롤레타 독재, 프랑스 대혁명이 없는 게 없어요. 다 했어요. 자,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권력의 주체가 누구였을까? 권력의 주체는 어디였을까? 프랑스 대혁명에서 의회야, 의회. 의회가 권력의 주체야, 의회. 근데 이 의회가 항상 열리지 않죠.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있겠죠. 그 의회가 안 열리게 평상시에는 상임위원회가 하겠죠. 상임위원회.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일상적으로 하는 게 여기에 상임하는 이거를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걸 제1비서라고 그래요. 제1비서. 제1비서.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 이런 의회가 있었고, 이 상임위원회가, 공안위원회. 그리고 이 제1비서가 로베스피에르. 어떤 거예요? 그리고 이 상임위원회는 파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 파리꼬민이 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이 의회가 독재를 했어요. 의회가 모든 걸 다 결정했어. 이 의회가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과 행정까지 담당했단 말이에요. 행정까지 담당했어요. 그래서 의회 독재. 이 의회 독재가 공안위원회 독재. 왜냐면 평상시에 의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공안위원회 독재였고, 이 공안위원회 독재가 이 공안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1비서 로베스피에르의 독재였어요. 그 왜 독재했냐? 여 당시에 로베스피에르의 주장에 의하면 왜 독재를 했냐면 반혁명 세력이 아직 잔존하고 있거든요. 반혁명 세력을 소탕해야 되죠. 그리고 유럽의 왕국들과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밀란이 많이 발생했죠. 민심. 내란이 있어, 내란. 보수애들이 내란을 일으켰단 말이야. 내란이 있었고. 경제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경제 혼란이 있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당분간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 당분간. 그래서 이 공안위원회가 독재를 했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 때 이런 독재 개념이 이제 바베프한테 또 나와요. 바베프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의회의 독재가 없어. 바베프는. 그래서 바베프에서의 독재는 뭐냐면은 혁명을 한 혁명가와 무산 계급의 독재예요. 근데 이 혁명가와 무산 계급은 항상 독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혁명정부의 독재야. 혁명정부의 독재인데, 그 혁명정부의 독재는 뭐냐면, 혁명정부라는 소수 혁명가가 있었겠죠? 소수 혁명가의 독재야. 그래서 마르크스는 바로 이러한 소수 혁명가의 독재를 소수 혁명가가 아니라 계급의 독재로 바꾼 거야. 계급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바꾼 거야. 근데 여기도 한계가 있죠. 프롤레타리아가 뭐 노동계급이 어떻게 아무 실체가 없어. 노동계급이 어떻게 독재를 해. 노동계급의 독재가 아니라 어때요? 노동계급의 당이죠. 당의 독재가 되고, 당이 어떻게 해? 맨날 당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역시 상임위원회. 상설위원회가 독재고, 이 상설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국이죠. 정치국의 독재고, 정치국에서 제1비서가 많이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제1비서의 독재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스탈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그래서 스탈린처럼 변질된 게 뭐야? 로베스피에르죠? 막 로베스피에르가 막 공포정치 해가지고 스탈린도 공포정치, 로베스피에르도 공포정치를 했잖아. 다. 의회의 이름으로, 스탈린은 당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와 같이 프롤레타 독재라는 개념도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온 거고, 마르크스가 그거를 여기에서 정식화 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